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미증시는 간밤에도 1% 넘는 상승세가 3대 지수 모두에서 보여주면서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금리 인상 이슈가 예상치에 부합하기도 했었고 또 러시아가 디폴트를 면했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은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슈 때문인지 며칠 동안 상승했던 시장의 상승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 주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봐야겠죠.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씩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이슈에 주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소식인데 정부의 결정이 난 거죠? 네, 어제 오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아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인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과 중고차 매매업계의 줄다리기는 3년 만에 완성차 업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또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기업의 참여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심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소비자 권익 증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아와 한국 GM, 르노, 쌍용차 등도 6개월 안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노후 차량을 팔면 신차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축소했었던 전세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날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푸는 셈입니다. 근데 은행이 이 대출 한도를 완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간도 늘려주고요. 또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하면서 고객 잡기에 다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은행은 전세 대출 신청 기간을 과거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 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오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주거용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소식까지 들어보셨고요. 다음은 코로나19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죠? 정부가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나섭니다. 현행은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오후 11시까지입니다. 결국 정부는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손대지 않고 사적 모임 인원만 2인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덕철 중대본 차장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 대응 부담, 예측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폭 완화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지만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달하는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01명에 달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서 사적 모임 인원 8명, 밤 11시까지 완화가 됐다는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배유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의 해소와 또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 일부 해소 등의 이유로 상승을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700포인트 웃도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현재는 0.02% 하락을 하고 있고요. 2,69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 0.51%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91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1,718억 원, 외국인은 905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수폭을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매도폭을 계속해서 축소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230억 원, 외국인은 80억 원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산 철강이 미국 수출에 있어서 물량 제한을 받고 있었죠. 이번에 이 제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재협상보다는 세부 요건 개선이 오히려 좋을 것이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재협상을 하게 되면 수출 물량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쟁의 장기화로 철강 가격 상승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스틴은 2%대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금강철강은 7%가 넘는 상승세, 동일제강도 현재 10%대의 상승폭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 사이에서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회 폐막 이후에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일부 지역에는 봉쇄령까지 내리게 되면서 내수 소비의 위축과 또 물류 시스템 마비 같은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낙폭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바이오와 클리오도 현재 2%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은 강한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그간의 낙폭이 깊었다라는 인식과 또 미국의 협력사에게 임상 IND 신청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삼성의 신사업 수혜 기대감에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LNK바이오는 차세대 척추 임플란트가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HMM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이 또 한번 커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2%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요. 33,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도 중고차 소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차 중개 플랫폼인 오토벨 서비스 운영 중인데요.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6.78% 강세 보여지고요. 18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른손 ENA가 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제작하는 영화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 따라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8.87%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주들과 함께 또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까지도 마지막에 알아보셨는데 HMM이나 LNF 이런 종목들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매수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수급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각각의 종목별 흐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지금 렌터카 업체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대기업들의 중고차 판매가 허용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롯데렌탈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등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이 좀 띄고 있는데요. 이 국내 완성차를 비롯해서 이제 렌터카 업체들이 이제 중고차 B2C 판매가 제도적으로 좀 허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지금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아이폰 SE의 수요가 상당히 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악재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 3월에 아이폰 생산이 다른 공장으로 좀 재배치가 되면서 향후 LG 이노텍의 주문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관련해서 오늘 심텍 같은 경우에 중국 선전시 셔다운에 따른 국내 기판업체 수혜 기대감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근에 보면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서 이러한 국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셧다운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롯데렌탈과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심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로는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나요? 네, 이 중에서는 심택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실적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좀 실적을 좀 내놓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고 실적 경신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부가 제품군의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DDR5 전환이 좀 시작이 되면서 향후 이런 평균 공급 단가, 즉 ASP 상승으로 인한 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DDR5 관련해서는 이제 메모리 모듈과 FCBOC 부분의 그 점유율 글로벌 시장 1위 업체로서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로는 심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 수급 포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시죠. 네,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또 종목들까지 알아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폴트를 면한 러시아 그리고 그에 미치는 영향들을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디폴트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경계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미증시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국내 증시도 그렇고 FOMC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들, 박스권 하단 정도이긴 했지만 거의 하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세의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계속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었고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이 이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FOMC에서 금리 인상, 25bp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상당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로 따졌을 때는 환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125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120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가 됐고요. 이런 모습이 국내 시장까지 미치는 요인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 시장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완화가 됐고 시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을 많이 못 썼던 낙폭 과대를 보여줬던 기술주, 미국에선 기술주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른 여타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닥보다도 미국의 나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미국에서도 다우지수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에 약세를 보여줬던 이런 섹터들, 물론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져 있지만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이런 악재들이 노출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달러 이자로 러시아가 첫 이제 부채를 갚게 됐습니다. 부채 상환이 첫 시험대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좀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일부가 채권자들이 수령을 했는데 러시아가 사실 그런 발언을 했었죠. 앞으로는 루블화로 지불하겠다. 루블화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유입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 러시아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일부 채권자들에게는 이번에 달러로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러시아에다가 외환적인 제재를 가했던 나라를 제외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는 달러로 지급을 했다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달러로 지급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달러로 지급 잘할 테니까 제재 풀어. 약간 이런 모습의 뉘앙스도 풍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서방의 제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외화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가 디폴트는 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이 자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현금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나는 건 아니지만 외화에 대해서, 특히 달러에 대해서는 디폴트 우려감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상환해야 될 자금이 아직 6억 달러 이상 남아 있고요.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장기화 된다라면 사실 6억 달러가 러시아의 전체 국가 경제를 따졌을 때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당분간 러시아의 달러 유입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대비해서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유입과 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6억 달러가 크지 않은 돈이겠지만 이번 달 6억 달러 이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달러들이 있다라면은 외화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 부도 가능성은 낮지만 외화 디폴트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외화 디폴트가 됐을 때 국제사회에 미칠 만한 타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외화 디폴트가 된다라면은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 특히 국채라든지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러시아의 국채와 러시아의 주식이 다른 미국과 유럽 대비해서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낮은 모습이 있거든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분들, 국채와 주식에 있어서의 익스포저, 분명히 타격은 있지만 이 익스포저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무역이 도리어 이런 국채 주식보다는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 원유와 천연가스에 있어서는 러시아 비중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러 원유,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재들을 수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이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1번 요인이죠. 이 국제 유가의 상승에 대한 지금 주범이 러시아 이슈인데 이 원자재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려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중앙은행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지수만 놓고 보면 이 FOMC에서 금리를 50bp가 아니라 정말 100bp를 올려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를 올렸던 이유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적으로 원자재 값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조금 제한적으로는 받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은 전 세계 경제에는 좀 타격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디폴트 상황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S&P는 그래도 러시아 신용 등급을 CCC-에서 CC 등급으로 한 차례 더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디폴트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당분간 국내 경제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진 않을지,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 경제에서는 이 유가가 우선 상승한다라는 부분을 1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러시아로 인해서 가격 상승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이 생선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러시아에서 잡히는 이런 생선 가격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선 유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이 원유를 제일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제일 비중이 큰 게 항공사죠. 이 항공사에서 이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들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공에 있어서는 좀 악영향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최근에 사실 많이 안 빠졌던 거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있지만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그런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덜 빠졌는데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유가 상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에 있어서의 기름값이 1,400원 정도, 1,500원, 1,4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2,000원이 넘어가 있죠.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3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빠른 인플레이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항공주 말고 또 본다라면은 철강주 가격이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철강제 가격을 인상을 했죠. 너무나도 많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철강석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강에 대해서 판매 단가에 대해서 인상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주들도 가격 압박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섹터가 있죠.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첨단 산업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필수 금속들이 있는데 이 금속들도 러시아에서 많이 들여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라든지 다른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러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서 사용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등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 원자재 수급이 악화가 된다라면 조금 더 길어진다라면은 단기간에 가격적으로 올라간 부담뿐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상당히 좀 차질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길어진다라면 이 국내에서도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이 코스피 시가총액 1, 2, 3위가 2차 전지와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진다라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가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게 길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업종들에 대해서 장기화 우려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정부도 러시아 디폴트 사태에 대비해서 TF를 꾸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원유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과 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드는 업종이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하락 중이지만 그래도 국제유가 100불이죠. 100불. 굉장히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영향은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얼마나 언제쯤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좋지 않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철강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포스코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단가 압력이 증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1위 철강사인 포스코가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다. 현대제철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렇게 된다라면 가격 인상을 통해서는 충분히 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식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보다 제품 가격 인상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좋아지는 현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이 중국 경기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 철강주와 특히 그리고 화장품주 이 두 섹터는 중국이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좀 올라가는 투심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두 섹터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아직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철강과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중국 경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 호재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 좋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전략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중국 시장과의 연관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0.7%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서울경제TV 리디온의 이용준 파트너와 이 시각 시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 다시 $100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산 원유 공백에 따른 우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유가 상황과 또 관련주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조항에서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아직 극적인 타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군대 보유는 허용하되 무장 수준을 제한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둘째는 첫째 안이 인정되면 러시아군은 군사작전을 멈추고 철수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어제 러시아군이 어린이 수백 명이 대피해 있는 민간인 대피소까지 폭격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회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 대표는 양측의 입장이 다소 많이 다르지만 타협은 시작했고 조만간에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은 극적인 타결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 현황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WTI 원유는 어제보다 약 2.44% 오는 105.44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100를 돌파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바로 이게 원유값의 상승에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100를 하회했다가 $100를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우리들 대부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의 기대감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값 상승의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유가 관련주 흐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국 유가 관련주 엑손 모빌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0%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전고점, 최고점인 91.5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가 관련 개별주의 움직임이 아니라 원자재 지수, 원유 지수에 따라 주가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상황은 개별주가 아닌 원자재 지수를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유가 관련주 흐름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상승률 순위로 본다면 관련주 중에 한국석유, 흥부석유, GSE, 대성에너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는 4.2% 정도 상승했고요. 흥부석유는 3.17%, GSE는 1.45% 정도의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은 국제 유가 흐름에 맞춰서 눈치를 보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지난번에 큰 파동이 한번 나와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적극적인 매수 타점보다는 접근을 하지 말고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로 인해 주의할 업종은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원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나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항공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공주 최근에 격리 면제 등의 이슈가 있어서 리오프닝 주에도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유가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접근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의해야 될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한 차례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원자재 지수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별 종목보다는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철강주를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주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 철강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국내 산업 전반에도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관련주 흐름과 함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철강주의 흐름은 당분간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주는 세아제강, TCC 스틸, 문배철강, 하이스틸 등이 특히 흐름이 좋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강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서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한 종목을 뽑는다면 저는 세아제강을 한번 들 텐데요. 철강주의 많은 관련주 중에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아제강을 오늘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2021년 4분기 매출액이 4,522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438억을 달성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0%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강관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고 WTI는 배럴당 100달러를 오늘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리그 수치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으로 세아제강의 에너지용 강관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장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자 11만 1,500원인데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올해 강관 수출 마진 상승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해상 풍력 그리고 LNG 터미널용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가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PER은 3배, PBR은 0.4배 수준이고요. 올해 예상 ROE는 15%를 감안하면
앞으로 주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을 좀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철강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선 답변에서 이 원자재 지수의 가격에 따라서 잘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강만 유난히 보시는 부분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 잠시 저희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재 지수에 대해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선 세아제강을 제가 원픽으로 뽑은 이유는 우선 오랜 그 경험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여러 수치 중에 PBR과 ROE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철강값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세아제강이 PBR은 0.4배밖에 되지 않고요. 올해 예상 ROE는 15%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의 현재가는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7만 원까지는 목표 주가를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번에는 또 로봇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또 상승하는 종목이 어제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로봇 관련 산업을 더욱더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지금 따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로봇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유일로보틱스 오늘 상장을 했고요. 신규 상장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이 1,7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이 2,53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10,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상장 첫날 18일 오늘 가격 제한폭 30%가 더 오르면서 상한가 26,000원을 기록을 해서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 유일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생산 자동화 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유일 로보틱스라고 변경을 했는데요. 오늘 보면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26,000원, 30%가 더 상승했기 때문에 10,000원의 공모가에 매수가 되었다면 2.6배나 오른 상황이고요. 현재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으므로 아주 좋은 시점에 영리하게 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미 매출을 내고 있고 대기업과 협업하는 로봇 관련주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따상에 너무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로봇 관련주는 오늘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에브리봇, 유진 로봇, 뚜림 로봇,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관련주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로봇주들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AI 관련주들도 로봇 관련주들과 살짝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서 시장의 수급이 다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로봇의 상용화가 확산되고 보편화된다면 관련주들의 급등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종목을 선택할 때는 본인들의 해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요. 재무적으로 우선 우량하고 실제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계약 공시가 있거나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을 한 종목을 딱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 로보스타 같은 경우를 좀 들 수 있는데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부채율과 유보율이 매우 양호하고요. 게다가 에지전자 계열의 제조 자동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로보스타는 1999년 산업용 로봇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매출은 제조용 로봇, 공정 장비, 물류 장비 등을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LG전자가 로보스타의 지분의 3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LG전자의 자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위에 LG전자도 있고요. 사업 방향성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매출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로보스타의 주가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의 상승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판로가 개척되어야 하고요. 매출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변화를 기한다면 앞으로도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징주를 딱 하나 꼽기 어렵지만 그래도 로보스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이전에 한 차례 파동이 있었던 로봇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봐도 미래를 기대하면서 담아가도 괜찮은 종목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장중에 삼성 스펙 4호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삼성 스펙 4호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 의견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삼성 스펙 4호를 좀 제가 더 봐봐야 알겠지만 스펙주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상장되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로 되고 또 어떤 청약과 어떤 상장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펙주 같은 경우는 합병이라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 스펙 4호가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우선 일정을 좀 확인하고요. 스펙주라고 해서 급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호가가 얇기 때문에 스펙주 오른다고 해서 모든 스펙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 스펙 4호에 일정하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스펙 4호는 제가 세부내고 확인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나 이전에 한 차례 좀 강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차트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우선 로보스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면 로보스타가 현재가가 26,850원이고요. 그리고 한 차례 파동이 나왔던 거는 지난달 이렇게 31,000원, 42,000원까지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횡보를 받고 다시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동이 나왔다, 상한가가 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고 로보스타나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흔한 말로 쌍고를 맞았고 다시 떨어졌고 다시 수급이 어제 삼성전자 정기총회에서 로봇 관련주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스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두 번 조정을 받고요.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고점 구간을 돌파한다면 52주 신고가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이게 로보스타만 개별적으로 나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이 매일매일 대장이 바뀌면서 그 종목 그런 로봇 관련주 중에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이 상한가를 갔다. 그럼 바로 유진 로봇, 큐림 로봇, 로보스타, 로봇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인데 당일 보면 각각의 상승률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차트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로봇주 중에 모든 종목이 간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제적으로 매출이 있고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가 우수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3월은 정기총회 시즌이고요. 상장 폐지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기 때문에 3월은 좀 더 재무가 좋은 로봇 관련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과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짠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